병원 침대에서 한 달을 보낸 후 나 민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낸 적은 없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한옥,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30년 전 빚을 내서 산 그 집에서 아들 준호를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머님, 곧 퇴원하시면 푹 쉬셔야 해요. 간호사 수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집으로 날아가 있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던 그 평온한 순간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안방 이불장에서 풍기는 오래된 나무향,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정말 갑작스러웠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마당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응급실이었다. 의사들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거라고 했지만 재활 치료와 관찰을 위해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준호야, 엄마 걱정하지 마. 병원비는 내가 모아둔 돈으로 낼 수 있어. 입원 첫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38살인 준호는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빨리 나으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준호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며느리 서연이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회사 일도 바쁘다고 했으니까. 엄마, 주말에 갈게요. 매주 같은 말을 했지만 주말마다 다른 핑계가 생겼다. 서연이 입덧이 심하다. 큰딸 혜운이가 아프다.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 법이니까. 대신 매일 저녁 전화 통화로 만족했다.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엄마, 오늘 재활치료는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단다. 그게 다 엄마가 강하시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나는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모레 퇴원이야. 집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모레 퇴원하실 때 모시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퇴원 당일 아침, 나는 일찍부터 짐을 쌌다. 한 달 동안 입었던 환자복을 벗고 입원 전날 입었던 옷을 꺼냈다. 남색 한복 저고리와 회색 치마, 약간 헐렁해진 것 같았다.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나 빠졌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여위었다. 집에 가면 잘 먹고 다시 건강해질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10시 정각 준호가 병실에 도착했다. 엄마!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이상하게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악착같이 재활했지.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준호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차를 타고 은평구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너무나 반가웠다. 북한산 자락의 녹음, 익숙한 거리의 가게들, 우리 동네로 들어서는 골목길. 모든 게 한 달 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무언가 이상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남자 둘이 큰 짐을 나르고 있었고 중년 여자가 마루에 앉아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준호야, 저 사람들은 누구니?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준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실은? 엄마가 입원하신 동안 제가 큰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이 부모님께서
전세 사시던 집이 재개발로 들어가서 갈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집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 내 집을? 나는 차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다. 한 달간의 재활로 회복된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렸지만 아드레날린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대문으로 달려갔다. 여기 누구세요? 나는 마루에 앉은 중년 여자에게 소리쳤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나를 쳐다봤다. 아, 시어머니시군요. 저는 서연이 엄마 박정희예요.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인사? 지금 내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박정희라는 여자는 여유롭게 일어서더니 마당을 둘러봤다. 집이 참 좋네요. 오래됐지만 한옥 특유의 운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잘 관리할게요. 가족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호가 뒤늦게 다가왔다. 엄마, 진정하세요.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니?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서연이 부모님이 30년 사시던 전셋집이 재개발로 철거됐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갈 곳이 없었어요. 서연이 동생들도 형편이 안 좋아서 모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집을 잠시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잠시? 허락도 없이? 나는 소리쳤다. 엄마가 이번에 계셨고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전화로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걱정? 내가 더 걱정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그는 러닝 셔츠 차림에 슬리퍼를 끌며 걸어왔다. 아이고, 시어머니 퇴원하셨네. 나 서연이 아버지 박동철이요. 사돈 처음 뵙소. 그는 스스럼 없이 내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금 내 집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시겠다고요? 나는 경악했다. 우리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절대금연 구역이었다. 박동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래요? 몰랐네. 그럼 마당에서 피워야겠구만. 이 순간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내가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서 꾸는 나쁜 꿈이기를. 하지만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차가운 봄바람이 내 뺨을 때렸고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 낯선 사람들의 짐이 쌓여 있었다. 준호야.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지금 당장 이분들께 나가시라고 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네. 6개월 무상 임대 계약이요. 법적으로도 유효한 계약이에요.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나야. 내 허락 없이 무슨 계약이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작년에 엄마께서 저한테 집 명의를 넘기셨잖아요.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하신 거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맞다. 작년 가을 준호가 이렇게 말했었다. 엄마, 나중에 제가 이 집 상속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살아계실 때 증여하시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어차피 엄마는 계속 이 집에서 사실 거고 소유주만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믿었다. 내 피와 살로 키운 아들을. 30년을 함께 산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증여 서류에 흔쾌히 사인했다.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다. 그래, 명의는 내 거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내 엄마인데 어떻게 엄마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일 수가 있니? 준호는 눈을 돌렸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계속 울면서 서연이? 그때 집안에서 며느리 서연이 나왔다. 임신 7개월인 배가 불러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서연의 눈가가 붉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갈 곳이 없으셨어요. 거리에 내몰릴 뻔했다고요. 그래서 대신 나를 거리로 내모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매니 어머님. 저희가 강남에 빌린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침실도 2개고 훨씬 현대식이고 편해요. 강남? 내가 왜 강남에 가야 하는데? 여긴 내 집이야. 30년을 산 내 집. 박정희가 끼어들었다. 시어머님, 흥분하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6개월만이에요. 6개월 후에 저희가 전세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6개월?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동철이 마당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시어머님, 우리도 처음엔 거절했소. 하지만 우리 사위가 아니, 준호가 계속 사정하더구만. 우리 딸 서연이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온 거요. 마지못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봤다. 네가 사정했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대신 말했다. 어머님, 6개월만 참아주세요. 그 후엔 절대 폐 안 끼칠게요. 약속해요. 참으라고? 내 집에서 내가 참으라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웃집 김 선생 부부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민지 씨, 무슨 일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적어도 내 방에 내 물건들이 있는 안방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이미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내 이불장은 어디론가 치워졌고 익숙하지 않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박정희의 화장품들이 가득했다.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30년간 잠들고 깨어났던 그 방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방이었다. 네. 내 물건들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님, 짐은 전부 정리해서 강남 집으로 옮겨놨어요. 옷, 책, 사진 앨범 다 옮겼어요. 허락도 없이? 어머님이 입원해 계셨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끝내버렸다. 내 집을 점령하고 내 물건을 옮기고 내 공간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거실로 나갔다. 남편과 내가 신혼 때 산 오래된 TV는 사라지고 대형 평면 TV가 걸려 있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도자기, 컬렉션이 있던 장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대신 서연 가족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부엌으로 갔다. 내가 40년간 사용하던 냄비, 프라이팬, 국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주방용품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담가놨던 김치, 장아찌, 젓갈들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낯선 반찬들과 음료수들이 가득했다. 내 김치는 내가 직접 담근 김치는 어디 갔어? 박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아, 그거요. 너무 오래돼서 버렸어요. 냄새도 좀 나고 해서. 새로 사다 놨으니 걱정 마세요. 버렸다고? 그 김치는 작년 겨울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담근 것이었다. 배추를 일일이 다듬고 젓갈을 정성스럽게 섞어 만든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마루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게 꿈이지? 악몽이지? 준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강남집 정말 좋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잘 되고. 나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필요한 건 엘리베이터가 아니야. 내 집이 필요하다고. 내가 평생 살던 곳. 엄마 소리 하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너무 배신감이 컸다. 내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젖을 먹여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그 아들이 나를 거리로 내몬 것이다. 어머님, 너무 심하시네요. 박정희가 끼어들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병원비도 다 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입 다물어요.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남의 집을 빼앗은 도둑이에요. 도둑? 박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저한테 도둑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이에요. 사위가 집 주인이고 그 집 주인이 우리한테 빌려준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맞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옳았다. 내가 어리석게도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겼으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좋아. 법이 그렇다면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안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명의가 누구든 여기서 안 나간다고.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서연이 부모님이 이미 여기 계시는데. 그럼 같이 살지 뭐. 나는 비장하게 말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고. 박정희와 박동철이 서로를 쳐다봤다. 서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 그러시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다.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겠네요. 강제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준호는 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119요? 여기 응급 상황이 있어요. 환자가 방금 퇴원했는데 흥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건강하셔야죠.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전하게 강남집으로 모시는 걔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게 내가 아는 아들인가? 언제나 다정했던 내 말에 귀 기울이던 그 아들이?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구급대원이 다가왔다. 혈압 좀 재볼게요. 나 안 아파요. 멀쩡해요. 나는 저항했다. 하지만 혈압계가 내 팔에 감겼다. 혈압이 180, 100, 10이네요. 위험 수치입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안 가요. 나 여기 내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들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가 그들에게 뭔가 속삭였다. 어머님, 협조 안 해주시면 저희가 강제로 모셔가야 해요.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요.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싸울 기력도 없었다. 한 달간의 입원으로 이미 체력이 바닥났는데 이 충격까지 받으니 정말로 어지러웠다. 구급체에 실리면서 나는 우리 집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대문 앞에 박정희와 박동철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안도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준호는 표정이 없었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북한산이 점점 멀어졌다. 우리 동네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퇴원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으니 하루 이틀 경과를 봐야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의사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갈 집이 없다는 것을. 아니, 집은 있지만 갈 수 없다는 것을. 밤 10시 준호가 병원에 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옷이랑 세면도구예요. 일단 하루 이틀 여기 계시고 괜찮아지시면 강남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준호야. 나는 아들을 봤다.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거니? 왜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엄마? 준호는 긴 한숨을 쉬었다. 저도 가장이에요. 제 와이프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둘째까지 책임져야 해요. 서연이 부모님까지 돌봐야 하고요. 그래서 친엄마는 버리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강남집 마련한 것도 엄마를 위해서예요.
내가 원한 게 그게 아니잖아.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제가 어떻게 쓸지는 제 권리예요. 권리? 권리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법적으로는 내 권리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엄마는 항상 도덕 얘기만 하시네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 네가 말하는 현실이 엄마를 거리로 내모는 거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평행선이네요. 엄마,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가지마. 나는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병실 문을 나서고 있었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 집은 이제 없다. 30년간 내 안식처였던 그곳은 이제 남의 집이다. 내가 키운 아들은 며느리 가족을 선택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딸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형제자매라도 있었다면. 하지만 나는 외동이었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준호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8년을 되돌아봤다. 준호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정, 첫걸음마를 뗄 때, 유치원에 입학할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결혼식 날 며느리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서연은 괜찮은 여자로 보였다. 예의 바르고 준호를 아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짐은 있었다. 시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명절 때마다 친정 가겠다는 고집, 내가 손주들을 돌볼 때도 이것저것 간섭하던 것. 혹시 서연이가 준호를 조종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준호도 성인이다. 38살 남자가 아내 말만 듣고 친엄마를 저버릴 리 없다. 결국 준호도 이걸 원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와서 퇴원 가능하다고 했다. 혈압도 안정됐고 다른 이상도 없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 준호에게 전화했다. 퇴원됐어. 데리러 와라. 알았어요. 맞아 엄마.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도 함께 왔다. 어머님, 어떠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어떠냐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익숙한 은평구를 떠나 한강을 건너 처음 가보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27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귀가 먹먹했다. 문을 열자 깔끔한 현대식 아파트가 나타났다. 넓은 거실, 큰 창문, 시스템 주방. 분명 비싼 곳이었다. 어때요, 엄마? 좋죠? 준호가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방 3개 중 하나가 내 방이라고 했다. 문을 열자 정말로 내 물건들이 있었다. 이불, 옷, 책들. 하지만 전부 박스에 대충 담겨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창문을 열었다. 고층이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지러웠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았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그저 임시 거처일 뿐이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이 낯선 공간을 둘러봤다. 준호와 서연은 부엌에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점심 드세요. 서연이 쟁반에 죽을 담아 왔다. 병원 음식만 드셨으니 속 편한 거 드셔야죠. 나는 쟁반을 밀어냈다. 배 안 고파. 어머님, 그래도 드셔야죠. 기력하바 회복하려면. 됐다고 했잖아.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왜 이러세요? 서연이가 정성껏 끓인 건데. 정성? 정성이 뭔지 알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40년을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게 정성이지. 죽 한 그릇 끓인 게 정성이야? 엄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이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몸도 불편한데 엄마 위해서 요리한 거예요. 그래, 미안하구나. 나는 비꼬듯 말했다. 며느리는 잘 챙기는구나. 근데 친엄마는? 그날 오후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박스들을 풀기 시작했다. 옷, 책, 사진 앨범. 하나하나 꺼내면서 눈물이 났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어린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들. 한 앨범에서 낡은 편지가 떨어졌다. 준호가 중학교 때 스승의 날에 쓴 편지였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커서 꼭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준호 올림.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저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아이는 지금의 차가운 38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밤이 되었다. 준호와 서연은 식사를 하라고 불렀지만 나는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그들과 같은 밥상에 앉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세요? 저 박정희예요. 은평구 우리 집을 점거한 그 여자였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집 관리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보일러 작동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집을 빼앗아 놓고 이제 사용법까지 가르쳐 달라고? 빼앗다니요. 우리 사위가 합법적으로. 합법. 나는 소리쳤다. 맨날 합법 타령이네. 양심은 없어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집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는 준호 소유다. 6개월 임대 계약도 유효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은평구 주민센터로 갔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들었다. 젊은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할머님께서 아드님에게 집을 증여하셨고 그 아드님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제 허락도 없이요. 안타깝지만 증여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 집의 법적 소유주는 아드님이에요. 아드님이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아드님의 권리입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여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예요. 아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여 당시 아드님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없었다. 준호는 단지 세금 절약을 위해 증여하자고 했고 나는 믿고 서명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드님이 할머님을 부양할 의무는 있어요. 만약 아드님이 부양을 거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아드님이 강남에 거처를 마련해 드렸다면서요?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옆 건물에 신문고라는 간판이 보였다. 언론사 지국이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면 여론의 압박으로 준호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망설여졌다.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가? 가족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준호가 먼저 나를 버렸어.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기자가 나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기자는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했다. 이건 정말 기사감인데요. 요즘 노인학대, 부양 문제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할머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럼 기사로 써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여 서류, 임대 계약서, 통화 녹음 같은 거요. 증여 서류는 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집 사진은요? 할머님이 그 집에서 사셨다는 증거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다행히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 안방의 이불장, 거실에서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일단 기사 초안을 써볼게요. 확인하시고 괜찮으면 내일 온라인판에 올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다.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어딜 가든 네가 상관할 일이야? 걱정돼서 그러죠. 혹시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걱정? 진짜 걱정이면 내 집에서 못 쫓아냈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가 내 집을 돌려줄 때까지. 그건 안 돼요. 이미 계약했다니까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다. 알았어. 그럼 나도 내 방법을 쓸 거야. 방법이요?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엄마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인터넷 기사요. 엄마가 기자한테 우리 얘기한 거 맞죠? 나는 기사를 검색했다. 정말로 떠 있었다. 한 달 입원 후 집에 돌아온 65세 여성, 아들이 집을 며느리 가족에게 충격! 클릭수가 벌써 3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백 개였다. 요즘 젊은 애들 진짜 효도가 뭔지 모르네. 아들이 미쳤나? 친엄마를 어떻게... 며느리 가족이 문제인 듯 시어머니 집 뺐다니. 법적으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증여받은 집이잖아. 법이 다가 아니지. 도덕적으로 최악이다. 준호가 아파트로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있었다. 엄마, 왜 이러세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 지금 완전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래? 그럼 좋네. 네가 한 짓을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저를 망신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요? 너야말로 엄마를 거리에 내모는 게 해결책이었어. 서연도 달려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기사 보고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아세요? 당신 네 부모는 충격받을 일을 안 한 줄 알아?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합법적으로 임대 계약한 거라고요. 또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면 도둑이 아니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 부모님 때문에. 준호가 서연을 안았다. 괜찮아,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기사 내린다고 기자한테 연락하세요. 싫어? 싫어요? 그래, 싫어. 나 더 많이 퍼뜨릴 거야. 방송에도 나갈 거고.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짜 끝까지 가시려고 그러세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날 오후 정말로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님,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인데요. 사연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촬영 날짜를 잡았다. 3일 후. 준호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엄마, 제발요. TV까지 나가면 저 정말 회사 못 다녀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럼 내 집을 돌려줘.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나도 방송 나간다. 교착 상태였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틀 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다. 문을 열자
7살 손녀 혜은이가 서 있었다. 할머니. 혜은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뒤에 준호가 서 있었다. 혜은아. 나는 손녀를 안았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혜은이가 울먹였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가. 준호가 말했다. 혜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대요. 혜은이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유치원에서 그렸어요. 그림을 펼쳤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집 한 채가 있고 할머니와 아빠, 엄마, 혜은이와 동생 민준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말풍선에 우리 가족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혜은아. 할머니,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왜 싸워요? 텔레비전에도 나온대요. 친구들이 놀려요. 혜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싸움이 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혜은아,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할머니 잘못 안 했어요. 그냥 다 같이 행복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행복하다니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바람인가.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존심이 충돌하고 결국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협상하고 싶어요. 협상? 네. 방송 출연은 취소해주세요. 대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 서연이 부모님께 다른 집을 구해드릴게요. 전세금은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마련할게요. 그분들이 이사 가시면 엄마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할게. 네,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대신 방송은 안 나가주세요. 혜은이 생각해서라도요. 나는 손녀를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는 혜은이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내가 양보해야 하나? 잘못은 준호가 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가? 엄마, 대답해 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안에 서연이 부모님 이사시킬게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네, 약속해요. 계약서로 써드릴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즉석에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일주일 내로 장인어른 장모님의 새거처를 마련하고 어머니 민지를 은평구 자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머니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5천만 원? 네, 제 예금 다 털어서라도 드릴게요. 진심이에요, 엄마. 나는 그 문서를 봤다.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준호의 진심은 느껴졌다. 좋아, 일주일 기다려볼게. 하지만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까지 간다. 알았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방송국에 전화했다. 죄송한데요. 인터뷰 취소하고 싶습니다. PD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다. 가족 문제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일주일이 시작됐다. 준호는 매일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서연의 부모가 살 만한 전셋집을. 예산은 1억 5천, 준호의 전 재산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준호가 지쳐서 돌아왔다. 조건 맞는 집이 없어요. 위치도 좋고 가격도 맞는 곳이. 그럼 위치를 양보하든지 가격을 올리든지 해야지. 엄마, 제가 지금 있는 돈이 이게 다예요. 더 올리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이미 집 담보 대출이 있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말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예금이 있잖아요. 그거 좀. 내 예금? 네, 3천만 원이요. 그거 좀 빌려주시면 전세금 1억 8천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선택지가 많아져요.
너 지금 내 노후 자금까지 달라는 거니? 빌리는 거예요. 1년 안에 갚을게요. 1년? 네가 1년 안에 3천을 어떻게 모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내 마지막 보험이야. 만약 네가 또 날 배신하면 그 돈으로라도 살아야 하니까. 엄마, 저 배신 안 해놔요. 이미 한 번 했잖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해요? 시간은 가는데 집은 안 구해지는데. 그건 내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5일째. 준호는 눈에 다크서클이 잔뜩 졌다. 엄마, 한 곳 찾았어요. 조건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디? 고양시예요. 은평구에서 버스로 30분 거리. 전세 1억 5천. 괜찮은 아파트예요. 서연이 부모님은 뭐래?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서울 벗어나는 게 싫대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좋아. 계약해. 진짜요? 어차피 선택지가 없잖아. 빨리 해.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틀 후 계약이 완료됐다. 박정희와 박동철은 불평을 했지만 결국 짐을 쌌다. 시어머니, 우리 억지로 쫓겨나는 거 아시죠? 우리 사위가 계약 깨고. 알았어요. 빨리 나가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일주일 만에 나는 다시 은평구 우리 집 앞에 섰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의 부모가 쓰던 물건들은 다 치워졌다. 청소도 어느 정도 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냄새가 났다. 남의 손때가 묻은 냄새. 안방 문을 열었다. 내 이불장이 다시 제자리에 있었다. 옷장도 화장대도. 준호와 서연이 며칠간 밤을 새워 원상복구했다고 했다. 마루에 앉았다. 마당에 감나무를 봤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감나무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엄마는 강남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서연이 부모님은 잠시 여기 계시고, 6개월 후면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근데 엄마한테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엄마 인생 자체였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엄마 허락 없이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약속해요. 약속.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약속을 어떻게 믿니? 엄마, 가봐라.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준호는 몇 초간 멈춰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전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혼자 남겨진 집, 내 집. 하지만 왠지 텅 빈 것 같았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남의 손을 탄 집은 이제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침대에서 잤다. 아니, 자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다. 병원에서의 외로움, 집을 빼앗긴 배신감, 아들과의 전쟁, 그리고 이 공허한 승리. 새벽 3시 부엌으로 나갔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다. 준호가 청소는 했지만 장을 봐두지는 않았다. 당연했다. 이제 우리는 남이니까. 찬장을 열었다. 컵라면 하나가 있었다. 박정희가 남기고 간 것 같았다.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라면은 왠지 더 싱거웠다. 창밖을 봤다. 북한산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이 풍경을 30년간 봐왔다.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하지만 이제는 혼자. 다음 날 아침 이웃집 김 선생 부부가 찾아왔다. 민지 씨, 괜찮아요? 김 선생 아내 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인터넷 기사 봤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들분이랑은 화해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해라. 그게 가능할까요?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피? 피가 진하면 뭐예요? 그 피가 날 배신했는데. 영숙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민지 씨,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저희 딸 지영이 알죠? 네, 미국 간 따님이요. 지영이가 10년 전에 이민 갔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했죠.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작년 추석엔 연락도 없었어요. 영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영이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자기 가족이 있다는 걸, 엄마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서운하지만 그게 인생이구나. 자식은 결국 떠나는 거구나. 그 대신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노인정도 나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는 영숙 씨를 봤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준호가 한 짓은 너무 잔인해요. 알아요. 그래서 화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지 씨가 너무 그 일에만 매여 있는 것 같아서요. 민지 씨 인생도 소중하니까. 영숙 씨 부부가 떠난 후 나는 그 말을 곱씹어 봤다. 내 인생. 65년을 살았지만 그중 38년은 엄마로만 살았다. 엄마 이전에 나, 민지라는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옷장을 뒤졌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다. 20대 때 사진들, 대학 졸업사진, 첫 직장에서의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저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꿈이 많았다. 작가가 되고 싶었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꿈들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나중에 하며 미뤘다. 그리고 이제 65살. 나중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책장에서 먼지 쌓인 공책을 꺼냈다. 30년 전 내가 쓰려던 소설의 초고였다. 겨우 3장까지 쓰다만.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다. 펼쳐봤다. 글씨가 삐뚤삐뚤하지만 문장들은 살아있었다. 나는 꿈을 꾸었다. 자유로운 새가 되는 꿈을. 하지만 깨어나면 나는 여전히 새 장 안에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글을 이어 쓸 수 있을까? 65살의 나이에. 왜 안 돼?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컴퓨터를 켰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인터넷도 느렸다. 하지만 워드 프로그램은 작동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다. 떨렸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한 문장이 두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되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줄도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요. 며느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어머님,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 네. 제가 준호한테 부모님 집 문제로 너무 압박을 줬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그래서 준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 사과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혜운이가 어머님 보고 싶대요. 자꾸 물어요. 할머니 언제 보냐고?
할머니 집에 언제 가냐고? 가슴이 저렸다. 혜운이, 내 사랑하는 손녀. 주말에 혜운이랑 민준이 데리고 가도 될까요? 어머님 집으로. 나는 망설였다.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 너무나도. 하지만 준호도 같이 온다면? 준호는 안 와요. 저랑 아이들만 갈게요. 서연이 내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그래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혜운이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작은 몸이 내게 부딪혔다. 나는 손녀를 꽉 안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혜운이. 4살 민준이도 아장아장 걸어왔다. 할매. 나는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이거. 고마워요. 안으로 들어와요. 거실에 앉았다. 아이들은 신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다. 여기 할머니 집이야. 옛날에 자주 왔었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집이 예전 같지 않죠? 뭐? 제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요. 좀 그렇긴 해요. 제가 청소 더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준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머님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요? 네. 매일 밤 뒤척이면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자책해요. 자책이요? 나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어머님, 준호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처음엔 정말 다 잘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상황이 꼬이고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날 잃지 않으려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준호가 원래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은이가 달려와서 내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왜 요즘 맨날 슬퍼요? 아빠는 맨날 한숨 쉬고 엄마는 자꾸 울어요. 혜은아.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사이 좋아질 수 없어요? 예전처럼? 6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서연이 혜은이를 데려갔다. 혜은아, 가서 민준이랑 놀아. 그리고 나를 봤다. 어머님, 준호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끔 연락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나는 창밖을 봤다. 아이들은 죄가 제 말 없죠? 하지만 서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잖아요. 시간이 약이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65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시간은 상처를 잊게 할 순 있어도 없애진 못해요. 서연과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외로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후 우편물이 왔다. 법원에서 온 등기였다. 뭘까 싶어 열었다. 준호가 보낸 서류였다. 집 명의를 다시 나한테 넘긴다는 증여 계약서.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엄마, 그 집은 원래 엄마 거예요. 제가 잠시 빌렸다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 진짜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명의도 권리도 다 엄마 거예요. 제가 이제 손댈 수 없게요. 준호야. 목이 메었다. 그리고 엄마,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글 쓰신다고. 옛날에 쓰시던 소설 이어서.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가 책상 위에 원고지 놓인 거 봤대요. 엄마, 멋있어요. 65살에 다시 꿈을 찾으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때문에 엄마가 꿈을 포기한 거 알아요. 미안해요. 준호야. 엄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들로서.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신뢰를 쌓을게요. 엄마가 다시 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창밖에 감나무를 봤다. 봄이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남편이 30년 전 심은 그 나무는 매년 봄 다시 태어났다. 겨울을 견뎌내고. 준호야. 네, 엄마.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다시 믿기까지. 알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 준호가 울먹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남자가. 네, 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먹으러 와. 정말요? 응. 혜은이랑 민준이도 데리고 와. 네가 좋아하던 갈비찜 해줄게.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엄마. 다음엔 절대 내 허락 없이 결정하지 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약속해요, 매다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네, 아내 서연이한테 잘해라.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임신하고, 부모 걱정하고, 시어머니한테 미움받고. 네, 그럴게요. 좋아. 그럼 일요일에 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목이 메었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의 자유. 일요일이 왔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웠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깍두기도 꺼냈다.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퍼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 가족이었다.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케이크 박스를 들고, 혜은이와 민준이는 그림을 그렸는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현관에서 멈칫했다. 마치 이 문턱을 넘어도 되는지 확인하듯. 들어와. 뭐 하고 서 있어. 네.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김치. 준호가 좋아하던 메뉴들. 와, 대박!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거 다 오늘 아침에 하신 거예요? 그래, 손맛 좀 보려고. 엄마 손맛 그리웠어요. 준호가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밥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 덕분에 분위기가 풀렸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할매, 나도. 혜은이와 민준이가 신나게 먹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소설 쓰신다며요? 흥, 옛날에 쓰던 거 이어서 쓰고 있어. 무슨 내용이에요? 한 여자의 이야기야. 65년을 살았는데 진짜 자기 인생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멋지다. 준호가 감탄했다. 엄마, 완성되면 제일 먼저 읽게 해주세요. 그래, 그럴게.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다. 혜은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민준이. 그리고 그림 한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니? 할머니 집 감나무요. 우리 모두 이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혜은아, 그림 정말 예쁘다.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정말요? 와! 저녁이 되어 준호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됐다. 현관에서 서로를 봤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준호가 갑자기 나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엄마한테 상처 안 드릴게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알아. 엄마도 사랑해. 엄마.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38살 어른이 아기처럼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서연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혜은이가 물었다. 할머니, 아빠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혜은아. 할머니랑 아빠가 다시 친해져서. 와, 그럼 우리 이제 매주 할머니 집 와요? 그럼 매주 올게. 준호 가족이 떠난 후 나는 마루에 앉았다. 마당의 감나무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보였다. 30년을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본 나무.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 들어갔다. 내 사연이 실렸던 기사는 아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댓글에 뭐라고 쓰여 있든,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완벽하진 않겠지만 노력할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나는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다. 영숙 씨의 권유로.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 민지 씨,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아마 소설 쓰기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소설요? 멋진데? 옛날 꿈이었거든요.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은 몇 페이지나 쓸 수 있을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슬픈 장도 있고 때로는 배신의 장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들이 모여 한 사람의 완전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몇 페이지를 찢어버릴 수는 있어도 나머지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자기가 결정한다.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자고 계셨어요? 아니, 글 쓰고 있었어. 이 밤에? 건강 해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요즘 영감이 넘쳐서. 엄마 정말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도전하시고. 나이 들었다고? 난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웃었다. 맞아요. 엄마 아직 젊으시죠? 근데 왜 전화했어?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엄마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나도 네 목소리 들으니 좋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잘 주무세요. 글 너무 늦게까지 쓰지 마시고. 알았어. 너도 잘 자. 전화를 끊고 다시 글을 썼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으로 북한산의 실루엣이 보였다. 별이 반짝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아들이 집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증여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 절망이 없었다면 새로운 꿈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치유의 시작점이 된다. 3개월이 흘렀다. 소설은 200페이지를 넘어섰다. 출판사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네 가족은 매주 일요일 찾아왔다.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어느 일요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서연이 부모님도 한번 초대하시면 어떨까요? 뭐? 어머니랑 장인어른, 장모님이 같이 식사하는 거요. 나는 망설였다. 박정희와 박동철, 내 집을 점거했던 그 사람들. 아직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었다. 엄마, 물론 강요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진짜 화해하려면 그분들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리. 네. 서로 사과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좋아. 다음 주에 모두 초대해.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정희 씨와 박동철 씨, 그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들이겠어. 형식적이면 안 돼. 알겠어요, 매 엄마.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 6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가 내 집에 모였다. 박정희와 박동철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왔다. 하지만 적어도 왔다. 식사 전 거실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 가족이 진짜 화해하기 위해서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오해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박동철이 헛기침을 했다. 그래요. 저희도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다고요? 내가 물었다. 네. 시어머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불편하게 해드렸잖아요. 무단이 아니죠. 준호가 허락했으니까. 그래도 시어머님 입장에선 충격이셨을 거예요. 그 점은 저희도 이해해요. 박정희가 말했다. 시어머니, 저도 사과할게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위가 빌려준 집이니까 하고. 하지만 그 집은 시어머니 인생이 담긴 곳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김치 버린 것도 정말 미안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박정희의 눈가가 너무 촉촉해졌다. 나는 두 사람을 봤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졌다. 알겠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도둑이라고 한 것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저희가 먼저 잘못했죠. 이제 그만 과거 얘기는 하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어차피 우리 모두 준호네 가족 때문에 연결된 사이잖아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죠. 식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다. 혜은이와 민준이가 분위기를 풀어줬다. 할머니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사진? 네, 가족 사진. 혜은이가 핸드폰을 가져왔다. 우리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모였다. 준호가 타이머를 맞췄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이 찍혔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들이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가족의 모습. 6개월이 더 흘렀다. 소설이 완성됐다.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간 제의가 왔다. 할머니 작가의 감동적인 자전적 소설! 이라는 카피와 함께. 책이 출간되던 날 준호네 가족이 모두 모였다. 서점에서 내 책을 발견했을 때 울컥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민지의 이야기. 엄마 축하해요. 준호가 책을 펼쳤다. 헌사가 내 아들 준호에게 너 때문에 절망했지만 너 덕분에 다시 꿈꿀 수 있었다. 사랑한다. 준호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제가 이런 헌사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지. 네가 없었으면 이 책도 없었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책은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노년의 꿈, 가족의 화해, 용서와 재시작.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는 작은 유명인사가 됐다. 어느 날 한 간견 요청이 왔다.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나는 수락했다. 간견날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떨렸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저는 65살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아들의 신뢰도, 자존심도. 하지만 동시에 65살의 모든 걸 얻었습니다. 자유를, 꿈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인생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5살이든 75살이든 15살이든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강견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꿈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70살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정말요? 네. 10년 후 80살의 당신은 70살 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70살 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할 거예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강연을 하면서 깨달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준호가 나를 배신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엄마가 아닌 민지라는 한 사람을. 이제 나는 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미움을 놓아버리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걸. 창밖을 봤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기 시작했다. 올 가을엔 풍년일 것 같았다. 준호네 가족과 함께 감을 따야겠다. 혜은이와 민준이가 좋아할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 강연 기사 났어요. 정말? 네. 65살 신인 작가, 노년에게 희망을 주다. 대박이에요. 과찬이네. 과찬 아니에요. 엄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저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준호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에요. 나도 사랑해. 너도 내 최고의 선생이었어. 선생이요? 응, 너 때문에 배웠어. 용서하는 법, 다시 시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65살의 얼굴, 주름이 많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눈빛.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65년은 프롤로그였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컴퓨터를 켰다. 문서를 열었다. 두 번째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70살에 세계 여행을 떠났다.